아이 못 낳는다며 구박받던 며느리. 조선 중기 전라도 곡성. 물 안개가 자욱한 새벽녘이면 마을 사람들은 굵은 삽소리와 함께 어렴풋이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땅을 파는 소리, 돌을 옮기는 소리와 함께 어우러졌죠.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 사내의 이름은 김돌쇠. 본래 한양 근처에서 태어난 사내였으나 부모의 빚으로 갓난아이 때 팔려 내려와 이진사 댁에서 머슴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돌쇠는 눈치가 빠르고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본 건 금세 따라했고 남들이 한두 번에 겨우 익히는 일도 돌쇠는 한 번 보면 척척 해냈습니다. 해서 이진사 댁에서는 집수리며 농사일, 가마솥 손질까지 똑똑한 그에게 전부 맡겼죠. 이진사는 예전 과거에 낙방한 뒤 시골로 내려와 관직엔 오르지 못했으나 동네에서는 기어코 진사칭호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벼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체면이었고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외아들의 출세였습니다. 지독한 구두쇠여서 머슴들에게 주는 쌀은 언제나 쭉정이 섞인 삼등미였고 옷은 해진 삼배를 꿰매 다시 입혔습니다. 또한 마당에 지붕이 세워도 다음 장마까진 괜찮다며 땜질로 버티기 일쑤였지만 아들이 입을 도포 하나만큼은 꼭 한양에서 질 좋은 비단을 구해 맞췄습니다. 심지어 글을 가르친다며 예전에 나란 일을 했다는 고간 양반을 비싼 사례를 치러 글방 선생으로 들였죠. 하지만 정작 그 아들 이도영은 도통 공부엔 소질이 없었습니다. 책만 펴면 하품이 나고 먹을 들면 먹만 머금고 장난을 쳤고 시를 지으라 하면 벽만 바라보다 결국 돌쇠더러 운율이 뭐냐고 물어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외아들을 본 이진사는 안채 기둥에 기대어 한숨을 푹 내쉰 뒤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허허, 내 참 하늘도 야속하지.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길 바랄것만 도대체 가망이 없네. 가망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 이진사 댁 머저리 갔던 외아들 있잖아. 그 애가 과거를 치르러 한양으로 간다더라. 돈이 썩어나는구만. 아니, 그 도령이라는 작자. 글 한 줄 제대로 읽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뭐. 과거 시험.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붓보다 국자질이 훨씬 빠를 것이라고 했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마침내 출발을 하루 앞둔 저녁, 이도영은 갑자기 몸을 떨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이마엔 식은땀이 흐르며 입가에선 의미를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진사는 화들짝 놀라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영아, 이놈아, 정신 차려라. 내일이 과거길이란 말이다. 기껏 비단도 보입히고 말까지 태워 보내려 했건만 이게 무슨 변고냐? 제발 눈 좀 떠보거라, 제발. 그러나 도영은 헛소리만 중얼거릴 뿐 눈을 뜨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본 이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하늘이 노한 건가? 아니면 압이 잘못 만나 팔자가 뒤틀린 건가? 이진사는 사람을 시켜 부랴부랴 의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침을 놓고 한약을 다렸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무속인이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도령의 방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돌아가신 누군가 콕 집어 말하자면 집안에서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원혼이 아드님의 목숨을 가져가려 합니다. 그 넋을 달래지 않으면 분명 제 명에 살지 못할 것이니 지피는 것이 있다면 가서 묘소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관 안의 시체도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말에 이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전 죽은 부인의 묘에 잡초가 무성하다며 돌쇠를 시켜 벌초를 한 기억이 났는데
혹시 그때 남모를 것이 붙어 탈이라도 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돌쇠를 불러 조용히 일렀습니다. 지금 당장 전 마님의 묘소에 다녀오거라. 내 놈은 장소도 알고 걸음도 빠르고 손도 빠르지 않느냐? 가서 묘 주위를 살펴보고 무슨 땅 속에 묻힌 이상한 것이 있는지도 봐보거라. 내 아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지금 즉시 출발해야 한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밤은 유독 덥고 이상했습니다. 하늘엔 달이 떠 있었지만 어두웠고 나무들은 바람도 없는데 잎사귀를 부스럭거리며 뒤척였습니다. 돌쇠는 삽 하나와 등불 하나를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자신은 본 적도 없는 죽은 마님의 묘가 자리한 능선은 산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냥 묘 주변만 살피면 되는 일이야. 그러니 잽싸게 살핀 다음 돌아가자. 하지만 쉽게 생각한 것과는 달리 묘소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끈적이고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돌쇠는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묘 앞에 흙이 미묘하게 솟아올라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땅을 밀어올린 것처럼, 아니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 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기운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들린 주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내 아들이 죽기라도 하는 날에는 너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건 말 그대로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삽을 들고 천천히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질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1번, 2번, 10번. 그러던 중 갑자기 텅 하는 소리가 삽 끝에서 울렸습니다. 나무관이었습니다. 돌쇠는 머뭇거림도 없이 관의 뚜껑을 열었는데 안의 시체는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붉은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비단 주머니 안에선 오래된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돌쇠는 머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도련님인 이도형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머리 또한 똑똑했기에 글을 읽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 어디 보자. 나는 이 집안의 시집온 여인이었으며 억울하게 죽어 이 묘 아래 묻혔노라. 내 억울함을 밝히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리다 라고? 정말 복을 준단 말이여? 참말인가? 참말이고 말고. 등 뒤에서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얀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돌쇠는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곳에서 꺼내줬구나. 아니옵니다. 꺼낼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냥 좀 파보다가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이 나를 죽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선산에 묻었지. 아니 그게 알고 싶지 않은데. 돌쇠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너는 이진사 댁의 머슴이구나. 하지만 여타 다른 머슴들과는 달리 똑똑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나를 도우면 나 역시 너를 돕겠다. 나를 돕는다면 너는 지긋지긋한 머슴 신세를 벗어나게 해주마. 많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참말인가요? 하지만 제가 무슨 재주로 큰 돈을 벌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저 똥이나 치고 물 깃고 사는 놈인데 말이죠. 그러니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 넌 그저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되느니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자 여인은 손으로 나무관 한 귀퉁이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지프로 만들어진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죠. 나중에 차차 알려주겠다. 대신 이 인형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품속에 간직하고 다니거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딘가에서 삭풍처럼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형체는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죽다 살아났네. 돌쇠는 넋이 나간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인형을 품에 넣고 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죠. 그 후 이도령의 병세는 기이하게도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사는 돌쇠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죠. 오히려 며칠 뒤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보아하니 네 녀석과 내 아들이 제법 손발이 잘 맞는 듯하구나. 하여 이번 과거길엔 너도 함께 따라가도록 명해놨으니 가는 동안 내 아들을 잘 보필하도록 하여라. 돌쇠는 이진사 댁 도령을 따라 한양 입성의 행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짐을 메고 따르는 하인 중 하나였고 그의 이름은 장부에조차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짐꾼 중 하나였죠. 거친 산길을 지나 겨우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제법 괜찮은 주막에서 과거 시험날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도령의 명으로 말을 돌보며 주변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품속에 넣어둔 인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인형을 통해 여인이 말을 건 것이었죠. 지금 당장 이 도령의 갓과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거라. 서둘러야 한다. 언제 인형으로 변하셨답니까? 한데 뭐라고요? 지금 당장 옷을 훔쳐 입고 나가란 말씀이십니까? 돌쇠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짐에서 도령의 갓과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알려준 대로 큰 대로가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중년 사내와 젊은 유생 하나가 객주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 이복에 약조했잖는가? 자네가 대신 시를 써주기로 하지 않았나? 몸이 이 모양인데 어찌 글을 씁니까? 불에 대여 손이 곱아버렸다니까요? 알고 보니 중년 사내는 책방과 객주를 겸한 인물로 상류층 손님을 위해 시문을 써주는 대필 유생을 고용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근처 양반 손님이 청을 넣어왔다는데 하필이면 글 잘 쓰던 유생이 붓을 잡던 손을 대이고 말아 사내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객주 문턱 너머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돌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던 중년 사내는 한 걸음 다가서더니 기회를 엿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에 자네 차림을 보아하니 양반집 자제분 같은데 혹시 글은 좀 아는가? 대신 시 한 수만 써준다면 한탕 제대로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구미가 좀 당기는가? 돌쇠는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품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해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뻔뻔하게 할 줄 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년 사내는 미소를 짓고 돌쇠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방은 어둑했고 벽에는 묵죽 한 폭이 걸려 있었습니다. 먹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죠. 돌쇠는 조심스럽게 탁자 앞에 앉았는데 탁자 맞은편엔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가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돌쇠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주제는 봄밤의 매화다. 계절은 늦은 봄, 새벽즈음. 감정은 기다림과 절제가 좋겠군. 풍은 송나라 시풍을 따르되 어투는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돌쇠는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는데 순간 손이 파르르 떨렸죠. 바로 그때 가슴 안쪽에서 차가운 바람 같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구절은 이렇게 하거라. 귀신이 불러준 대로 돌쇠의 붓은 흔들림 없이 먹을 머금고 종이를 스쳤습니다. 그렇게 알려준 대로 시를 적고 마지막 획을 긋자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는 다가와 조심스레 시를 들춰 읽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를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필체는 거칠지만 애달음이 서려 있구나. 혹시 자네는 어디 사는 누구인가? 자세한 건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과거 시험을 보려고 전라도에서 올라왔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런가. 그건 그리 중하지 않네. 실력이 중요하지. 다만 오늘 중으로 다시 연락할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게나.
그는 식탁 위에 열량을 남기고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다시 돌아온 중년 사내는 돌쇠를 불러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결정하되. 거절하더라도 절대 입 밖에는 내면 안 되네. 알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아는 어느 양반 댁 자제분이 있는데 과거엔 뜻이 없고 책만 보면 조는 게 일상이지. 한데 그 집안이 체면을 세워야 해서 아들이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하네. 그러니 어쩌겠나. 누군가 그 대신 대리로 시험에 응해야 하는 법 아니겠나? 돌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대리 시험을 볼 사람을 구해놨건만 그가 하필 손에 화상을 입어 시험을 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네. 그러니 어쩌겠나. 당장 시험이 코앞에 닥쳐온 지금 누군가를 구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그러니 말하겠네. 자네가 대신 시험을 쳐주게나. 제가요? 혹시 걸리면 어찌합니까? 그것은 걱정 말게. 감독관에게 미리 언지를 넣어놨으니 굳이 신분을 밝히려 하지 않을 것이네. 잘 생각해보게. 그리고 별 탈 없이 끝날 시 자네에게 큰 돈을 주겠다. 대감님께서 약조하셨으니 잘 생각해보게. 돌쇠는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에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란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다. 그러니 나를 믿고 거절하지 말아라. 며칠 후 그는 유생의 복장을 입고 한양 남문 밖 시험장에 섰습니다. 이름은 유상진으로 양반 집안의 둘째 아들이며 한양 출신이라는 완전 다른 신분을 가지고서 말이죠. 그 누구도 그가 머슴 출신의 짐꾼이라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시제는 봄이 오기도 전에 피는 매화였는데 그는 귀신이 속삭여주는 대로 줄줄이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유상진이라는 이름은 복시 통과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유상진이라는 이름이 오른 그날 밤 돌쇠는 주막 뒷방에서 중년 사내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작은 주머니를 꺼내 돌쇠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묵직한 엽전꾸러미였죠. 이건 대감 나으리께서 직접 전하라 하셨네. 이번 일 수고 많았다는 뜻이지. 이것만 있으면 어디 가서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네. 장사를 하든 다른 이름으로 숨든 자네 같은 머리라면 굶지 않고 살겠지. 돌쇠는 잠시 침묵한 채 그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걸 써도 되는 겁니까? 허허, 당연하지. 자네가 쓴 시문이 없었으면 그 머저리 도령은 복시의 발끝도 못 댔을 테니 이건 당연한 몫이네. 돌쇠는 조심스레 엽전꾸러미를 품 안에 넣은 뒤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빚졌습니다. 하지만 그 빚 앞으로 갚을 기회가 오겠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게 빚을 갚는 것이네. 입단속 잘하고 살게나. 며칠 뒤 돌쇠는 한양 남쪽 종로 골목에 필방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상소문을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들 중에서도 가장 필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이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를 찾아가 돈을 쥐어준 다음 여인이 시킨 대로 상소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러했죠. 전라도 곡성 이진사 가문에서 오래 전 있었던 일을 고하나이다. 그 집안의 장남, 지금 이진사라 불리는 자는 혼례를 치른 지 3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였고 이에 그 아비는 대놓고 며느리를 꾸짖고 업신여겼습니다. 안채에서는 씨가 마른 밭이다. 이 집안 대가 끊긴다는 말이 노골적으로 오갔고 그로 인해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그 아비는 외지 출신의 젊은 여인을 첩으로 들여왔습니다. 말은 행실이 바르고 복이 많은 계집이라 하였으나 실은 장남의 씨바지로 몰래 구해온 아이였으며 그해 겨울 그녀는 아들을 낳고 그 집안에 첩이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정실 부인은 더욱 모멸을 당했고 침소에서도 밀려났으며 얼핏 드는 소문으로는 장남과 그 첩이 함께 부인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 있었으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집에서는 부인이 산후병 때문에 죽었다고 거짓으로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남편과 첩이 정실에게 독약을 먹여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이진사 집안의 권세와 더러운 돈에 의해 조용히 묻혀졌죠. 지금도 그 무덤은 비석 하나 없고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재수가 없다며 화장했기에 시신도 들어있지 않죠. 대신 애군을 막겠다며 무당이 지프로 만든 인형 하나만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정실 부인 이름 석자가 새겨진 인형 말이죠. 아뢰옵건대 이는 가문의 체면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명백한 살인이며 양반의 권세를 방패 삼아 진실을 가린 참담한 악행이옵니다.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무 말 없이 땅속에 묻혀버린 이 현실은 작금의 부끄러움이자 힘없는 백성의 슬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바라옵건대 고을 수령께서는 이 일을 깊이 살피시어 묻힌 진실을 드러내고 그 억울한 넋이 한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곡성관아, 늦은 저녁, 초를 밝힌 서구 안에서 현감은 상소문 한 통을 조용히 펼쳐들었습니다. 붓글씨는 또박또박 담백했으나 문장마다 스며있는 사연은 글을 읽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했죠. 현감은 조용히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서리와 이방은 들어라. 지금 즉시 이진사 가문에 대해 조사 명령을 내리니 관속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끌고 오너라. 그리고 증인이 되는 노복들도 동행토록 하라. 관아의 정청. 이진사는 평소 입던 비단 도포 대신 먼지를 뒤집어 쓴 회색 도포를 걸친 채 끌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집스럽고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감은 그의 앞에 진정서를 올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상소문, 자네와 자네 집안을 고발하는 내용이네. 과거 자네 정씨를 첩과 짜고 살해한 뒤 산후병으로 죽었다며 거짓으로 고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진사는 쿡 웃음을 흘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나으리, 물론 처분이 있었지만 그 일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 부인은 몸이 약했는지 그저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서 있던 사서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엔 한 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그러나 먹서는 선명했죠. 실례하겠습니다. 현감이 눈짓을 하자 사서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진사 댁의 후구단자를 조회하였습니다. 문서에는 정실 홍씨의 사망일자가 을묘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인은 산후병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서의 목소리가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같은 해 6월, 즉 사망 한 달 뒤에 출생한 아이가 한 명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이도형. 출생란은 명확하나 모칠란이 공란입니다. 그 말에 관청한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현감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공란이라. 예, 모친 성명 기입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 태어난 아이는 첩의 아이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첩의 이름은 호구단자에 기입하지 않는 법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산후병으로 정실이 죽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정실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첩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은 호구단자에 기입되지만 모칠라는 공란 혹은 정실의 이름으로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모칠란의 정실 이름을 쓰지도 않고 공란으로 남겼기에 첩이 낳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진사는 땀이 배어나온 관자놀이를 닦으며 목소리를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족보를 정리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이 낳은 것은 분명 제 부인이 맞습니다. 바로 그때 관청 뒷문이 열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파 하나가 관 속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허름한 두루마기 아래 굽은 허리와 손에 박힌 굳은 살이 그녀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볶음, 너! 그녀는 오래전에 이진사에게 쫓겨난 늙은 여종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살아계실 적엔 말도 못했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마님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늘 구박을 받으셨고 첩이 아이를 뵌 뒤엔 침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눈 뜨고도 못 볼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이씨 가문의 아이로 잘 키우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이진사와 그 첩녀는 그런 마음조차 짓밟았습니다. 그날 밤 마님께 내릴 약을 건넨 사람은 바로 두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 약이 독이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겁이 나서 눈 감고 따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조아리며 애끓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또나으리, 전 그 죄값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따랐고 입 다문 죄인입니다. 하지만요, 자신의 정실 부인을, 아무 죄도 없는 여인을 가문의 체면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손으로 죽인 자만큼은 꼭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볶음의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정청하는 숨조차 꺼진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감은 굳은 얼굴로 무언가를 깊이 곱씹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볶음이 말한 그날의 약재네요. 가산에서 들어온 약장 거래까지 몽땅 파헤쳐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정실이 숨을 거둔 바로 그날 약재상 장부에는 생명의 치명적인 독초인 파두의 재고가 줄어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 그것을 사용한 정황이 장부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이진사는 사형을 언도받았고 첩은 이미 몇 해 전 병을 앓다 조용히 세상을 떠난 상태여서 안타깝게도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진사의 가문은 관에서 직접 조사하여 호적을 정정하고 정실 부인의 무덤에는 뒤늦은 묘비와 함께 진혼의 제사가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무덤 앞에 조심스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가지고 있던 인형을 꺼내어 조심스레 불에 태웠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흩어지던 구름이 사라지고 맑은 달빛이 무덤 위를 비추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다. 내 덕에 편히 갈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돌쇠는 작은 짐을 챙겨 혼자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돈 일부를 사용해 남쪽 깊숙한 고을, 이름조차 지도에 잘 표시되지 않는 바닷가 마을에 자리를 잡았죠. 초가 한 칸 밭 한 떼기, 우물물이 잘 나오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묵묵히 밭을 일구고 이웃을 도왔으며 말씨고 온 과부와 정을 나누어 혼인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밭을 메고 해가 지면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보는 삶. 누구는 그를 보고 한양에서 큰일을 하다 내려온 사람이라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 이상 돌쇠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가진 한 사내로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족보에 귀신을 올린 집안의 저주. 조선 후기 경상도 밀양 외곽에 남산을 병풍 삼아 터를 잡은 정씨 가문은 대대로 넓은 땅과 인심을 거느린 분홍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평온해 보이던 정씨 집안은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족보의 계보가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씨 가문은 본래 평민 출신이었으나 가세를 일으킨 3대 조정석만이 족보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른 나이에 병사하였고 이후로 그의 아들들이 점차 벼슬길에 오르며 양반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족보에 빈칸이 있었기에 근본 없는 자식들이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사실 정석만은 젊은 시절 인근 사찰에 들어가 행자 생활을 하다가 환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속세로 돌아온 직후 만난 여인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정석만의 출신 배경과 불분명한 혼인은 문중에서 꺼리는 이야기였고 결국 아이는 출생 신고조차 제때되지 못한 채 족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석만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계보의 단절과 정통성의 결연은 후손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고 특히 가문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정유에게 있어 이 공백은 단순한 결격이 아닌 뿌리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늦봄, 정유는 문중 어르신들이 모이는 회의 자리에 기어이 자신을 불러 세웠습니다. 밀양 정시종 중의 좌수, 약정, 향반 노인들로 이루어진 회의는 대개 젊은 자손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정유의 속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정유는 반드시 절을 올리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고개 숙여 아뢰입니다. 저희 가문은 수십 년간 분홍으로 살아왔고 저 또한 조상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허나 저희 가문 족보에는 중대한 공백이 하나 있사옵니다. 문중좌수가 이 말을 짚었습니다. 또 그 말이냐? 네 증조 정석만 말이지. 정유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증조부 정석만께서는 젊은 시절 사찰에서 행자 생활을 하시다 환속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부 여인과 인연을 맺고 자손을 두셨으나 정식 혼례도 없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증조부께선 족보에 등재되지 못하셨고 제 조부와 제 부친 또한 족보에서 밀려났습니다. 약정 어르신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줄 알았다. 한데 이제 와서 대체 어쩌겠다고 매번 이 얘기를 들춰내는 것이냐? 말 그대로 내 조상 뿌리를 죽은 사람 하나 끼워 넣어 있겠다는 말이 아니면 더는 입에 올리지 마라. 그러자 정유는 미리 준비해온 초안 족보를 펼쳐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 하옵니다. 이번 족보 보각에 맞추어 한 인물을 저희 고조부의 양자로 입적시키려 합니다. 이로써 문중의 혈통을 바로잡고 계보의 단절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연고도 알 수 없는 자를 우리 집안의 족보에 올린다는 것이냐? 너 정말 제정신인 게냐? 정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무연고 고인의 묘비에서 이름을 얻어온 이가 있사옵니다. 정도상이라 하며 본래는 이 고장 사람도 아니옵고 후손도 없습니다. 저는 그를 고조부의 양자로 삼아 족보에 올리고자 합니다. 제사를 제가 직접 받들고 향후 후손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고조부 양자로 올린다고? 내가 지금 조상을 꾸미겠다는 것이냐? 조상을 거짓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니라. 정유야, 내게 애틋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나 이건 선을 넘은 짓이다. 정유는 문중 어르신들 앞에 엎드리듯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문중의 분란을 피하고자 한 일이옵니다. 죽으니라 하여 뜻이 없는 것이 아니옵고 제가 그 묘소를 직접 관리하고 제사를 다한다면 그 또한 혼맥의 줄기를 잇는데 큰 하자는 없으리라 사료되옵니다. 순간 좌수가 길게 한숨을 쉬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조부 정석만과 그의 아들이 족보에서 빠진 건 그 시절 환속자에 대한 조심스러운 시선 때문이었다. 허나 그로 인해 세대가 이어진 가문이 족보의 자리를 못 잡은 것도 사실이지. 기이하긴 하나 그 정성을 무시하긴 어렵구나.
곁에 앉은 부사는 끝내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 상이라는 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오. 아무 무연고 묘비에서 이름 하나 베껴와선 감히 밀양 정씨로 입적하겠다고? 정유는 조금도 굽히지 않은 채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입적 사유엔 수양 입적이라 밝히고 후손 없는 고인의 재산은 제가 직접 지내겠습니다. 그 책임 또한 죽는 날까지 제가 지겠습니다. 문중 어르신 몇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허울만 중요하냐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좌수는 정유를 향해 눈길을 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벼슬길에 들어선 지도 몇 해지? 요사이 고을 수령들도 네 집안 눈치를 본다 하더구나. 하긴 그러니 제대로 된 족보 하나 없단 말이 떠도는 게 민망하긴 할 게다. 정유는 표정을 굳히고 고개를 숙였죠. 예. 그래서 더더욱 제 뿌리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옵니다. 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 마음엔 차지 않지만 지금 네 힘과 지위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말도 꺼내지 못했겠지. 대신 제사를 목숨처럼 받들어야 할 것이며 혹여나 나중에 그 이름이 문중에 누가 되는 날엔 족보에서 다시 빼버릴 테니 그리 알도록 하거라. 정유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수 어르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정시고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곳곳에는 윤기가 흐르고 마루 밑엔 잘 말린 장작이 높이 쌓였으며 마당에는 여전히 싱싱한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중의 잔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잦아졌으며 향촌의 4대 부와 유지들도 이 고택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곤 했습니다. 정유의 위상은 이제 가문 안팎을 막론하고 누구도 감히 깔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미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관직에서의 행보도 거침없었으며 고을 관하에서도 정씨 가문을 존중하는 눈치를 노골적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정유의 장남 12살 도연이 서당에서 돌아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정유는 붓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아이의 낯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무슨 꿈이더냐? 흰 옷 입은 사내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희미하고 눈은 분명히 마주쳤는데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서늘해서 아직도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정유는 잠시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웃으며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글 공부에 지쳐 정신이 흩어진 게다. 내일은 하루 서당을 쉬도록 하여라. 도연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며칠 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평소처럼 책상을 펴고 사자소학을 읽던 중 갑자기 손에 쥔 책을 탁하고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놀란 하인이 달려왔고 곧 정유와 부인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연은 눈을 부릅뜨고 헛손질을 하며 책을 가리켰습니다. 글자가 모두 거꾸로 보여요. 까맣고 붉은 먹으로 써 있는 듯합니다. 정유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글자들이었고 먹도 검고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갑자기 구토를 하며 열이 올라 눕게 되었고 며칠 새 눈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흐릿하다고 했고 다음엔 그림자가 겹쳐 보인다고 했으며 끝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날도 의원이 집에 다녀간 뒤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고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죠.
안채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부인은 조바심에 연신 손끝을 꼬집으며 침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유는 의원을 불러 세워 물었습니다. 도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분명히 말하거라. 중년의 의원은 사뭇 당황한 얼굴로 도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하오나 방금 전 다시 살펴본 결과 도련님의 눈에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사옵니다. 각막도, 동공도, 맥의 흐름도 모두 정상입니다. 맥은 또렷하고 혀의 빛도 흐리지 않사옵니다. 그러면 왜 아무것도 못 본단 말인가?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사오나 마음의 병 혹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연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심하게 충격을 받았거나 음향이 뒤틀렸을 경우에도 시각이 차단되는 사례가 간혹 있사온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눈에 아무런 병도 없는데 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냐? 의원은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면 진즉에 약을 써보았을 것이오나 이번 일은 제 손을 떠난 듯 싶사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혹 무당을 불러 귀신이나 사기의 징조인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사옵니다. 정유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이젠 누구라도 불러야겠구나. 무당이든 도사든 이 집에 붙은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 그제야 정유는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당의 이름은 월선. 밀양 읍내에서부터 몇 고을을 넘나들며 구슬해왔고 귀신 들린 사람도 제정신으로 돌려놓는다는 이야기가 떠돌 만큼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정유는 즉시 사람을 시켜 무당을 데려오게 했지만 마침 그녀는 일 때문에 출타 중이었고 돌아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유는 말없이 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절망이 손끝으로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죠. 이튿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정유의 둘째 아들 9살 도영에게 말이죠. 도영은 원래 장난기 많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형 도연이 병상에 누워있는 와중에도 마당을 돌며 나무가지로 칼싸움을 흉내내고 개울가에서 잠자리를 잡으며 해가 저문 줄도 모르고 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하인들과 가족들은 곧바로 찾아 나섰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도영을 간신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택 뒤편 대밭 아래 묵은 우물가에 혼자 있었는데 말라붙은 도루물의 바닥을 쳐다보는 중이었습니다. 도영아, 거기서 뭐 하느냐? 이놈 해가 지도록. 달려온 유모가 숨을 몰아쉬며 손을 뻗자 도영은 갑자기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봤어요. 우물에 있어요. 그 사내가 날 불렀어요. 형님을 데려갔으니 다음은 나래요. 순간 유모는 놀라등을 곧게 펴고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이내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쿵쿵 외쳤습니다. 보지 말라고 했어요. 형님도 그걸 봤다고 했잖아요. 흰 옷, 웃지 마, 웃지 마. 하인들이 달려와 아이를 붙잡았으나 도영은 젖은 장작처럼 축 늘어진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흐리멍덩했고 누군가와 마주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끝내 시선을 주지 않았죠. 그날 이후 도영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말끝을 흐리거나 혀를 물고 중얼거리는 일이 잦아졌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 즈음 이상한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이면 아이가 웃으면서 안채 복도를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나돌았고 낮에는 빈 방 안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린다는 말도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고택엔 어쩐지 아침 해마저 빛을 머뭇거리듯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발소리가 뚝 멎더니 문이 열리고 무당 월선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쉰을 넘긴 듯한 여인이었으나 발걸음엔 거침이 없었고
눈빛은 여느 사내보다도 강했습니다. 검고 흰 쪽머리를 단정히 틀고 붉은 무복 위에 백색 수건을 두른 모습은 마치 해를 이고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인들이 절을 하려 하자 그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를 부르니가 누구냐? 정유가 마루 끝에 앉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 정유요. 부디 아이들을 살펴주시오. 월선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마당을 훑더니 이내 안채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말없이 사당 앞에 멈춰 섰고 묵은 향 냄새가 섞인 바람을 코끝으로 들이마시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리고는 위패 쪽으로 다가가 하나하나 살피듯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손을 멈춘 곳은 정도상이라 쓰인 목패였습니다. 월선은 거기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등 뒤로 고개를 획 돌려 정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요? 우리 집 족보에 비어있던 자리를 잇고자 무연고 고인의 이름을 빌려 양자 삼아 올렸습니다. 위패도 정갈이 모셨고 제사도 빠짐없이 지냈습니다. 그러자 월선은 피식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마당을 탕 하고 맨발로 밟았습니다. 하인들은 놀라 움찔하고 물러섰고 그녀는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미련한 자로구나. 제사란 그 밥을 받아 모실 그릇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너는 그릇도 없는 자리에 밥상을 차려놓은 셈이야. 그 자리에 정말 누가 앉아있긴 하더냐? 월선은 눈을 치켜뜨며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몰아붙였습니다. 너희 장남은 눈을 잃었고 둘째는 실성했지? 그것은 그 위패, 그놈, 죽은 줄도 모르는 그놈 때문이야. 그놈은 살아생전 나쁜 짓을 많이 했던 놈이었는데 그런 것을 조상이랍시고 떡하고 모시고 있으니 탈이 안 나고 배겨? 정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족보를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문의 이름을 잇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그 이름을 잇기 위해 너는 다른 혼을 들여 앉혔다. 족보는 살리되 자손은 죽이고 제사는 지내되 받는 이는 악귀가 되었지. 어찌 이게 제사냐? 어찌 이게 가문이냐? 월선은 위패를 똑바로 응시한 뒤 정유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자의 이름을 앞세워 죄를 올린 것, 그 자체가 문제였느니라. 당장 위패를 걷어치우고 그 묘소로 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묻고 달래야 할 때니까 말이야. 다음 날 해가 저물 무렵 정유 일행은 대밭 아래 묵은 우물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이름조차 모른 채 세워진 허름한 무연고 묘가 있었죠. 월선은 그 앞에 천을 깔고 앉았습니다. 청색 수건을 새로 동이고 붉은 치마를 단단히 여민 뒤 검은고 소리처럼 울리는 낮은 가락으로 진홍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는 제사상 옆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싸들고 온 위패는 천으로 덮인 채 묘 앞에 가만히 놓여 있었는데 진홍가를 모두 부른 월선이 그것을 들더니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월선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혼은 자리를 찾았으니 묘비 없는 무덤에 돌 하나 올리거라. 그것이 네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니라. 월선의 말에 정유는 작은 돌 하나를 무덤에 조용히 얹고는 손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안채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도련님께서 눈을 떴다 하옵니다. 정유는 믿기지 않는 듯 얼어붙었고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을 떨어뜨렸습니다. 둘이 함께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도연이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보여요. 햇빛도 바람도 어머니 얼굴도. 정유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도연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고였고 입술은 떨려 아무 말도 이어내지 못했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무렵 안채 뒤편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둘째 도영이 마루 끝에서 혼잣말을 멈추고 제 발로 부엌에 내려와 밥을 달라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던 아이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형님은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정유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들이 말이죠. 사실 그가 그렇게까지 애써 족보를 채우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자로서 근본 없는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였죠. 조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족보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은 그 시대 양반 사회에서 한 사람의 격을 결정짓는 약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어있는 족보를 억지로 채우는 일이야말로 참된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후로 정유는 더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허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빈줄 하나가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언정 또 다른 거짓을 쌓아 무너지는 집안이 되는 일은 없게 하리라 다짐했죠. 족자 속 그림 여인의 복수. 경상도 끝자락 바다와 산 사이에 낀 조그마한 고을이 있었습니다. 고을 이름은 오래되어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바람이 높고 안개가 자주 끼는 서늘한 곳이었죠. 그곳엔 유달리 번성한 객주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여 송가객주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줄을 잇고 과거를 보러 가는 유생들이 자주 쉬어가던 곳이었고 심지어 고을 수령도 가끔 신분을 숨기고 머물다 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 송가객주에도 아무도 묵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안채를 지나 마루를 가로지른 끝자락 녹송원이라 불리는 방이 그것이었습니다. 외진 자리에 있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 방에 들어갔던 이들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병이 들거나 밤마다 무서운 꿈에 시달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마리외다. 저 그림 있는 방에서 숨 죽인 여인의 숨소리가 들려온다 하더이다. 나도 들었네. 자려고 누우면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인다지. 그것 때문에 반쯤 정신이 나가 도망치듯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점점 그 방은 창고로도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인 송태주 역시 그 방의 문짝을 새로 바르고 틈마다 볏짚을 넣어 바람도 못 들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이 채 끝나지 않은 3월 보름, 남루한 도포차림의 선비 하나가 그 객주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시게. 한양으로 가는 손님이라 들었네. 객주 주인 송태주가 앞마당까지 직접 나와 맞이하였습니다. 얼굴에는 반가움보단 어딘지 조심스러운 기색이 어렸죠. 그렇습니다. 이름은 송도윤이라 하지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허허, 반갑네. 나도 송씨네만. 성이 같으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구만. 두 사람은 웃으며 방 안에 들어와 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고 따뜻한 술 한 잔이 오갔습니다. 먼 길을 왔으니 피곤하겠지. 지낼 방을 마련해 드릴 터인데 혹 조용한 곳을 원하시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오랜 길이었으니 조용한 곳이 좋겠습니다. 독서도 해야 하고 밤엔 시를 읊을 생각이니 부디 외진 방이 있다면 그리해 주시지요. 객주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술잔을 만지작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안채 맨 끝에 녹송원이라 부르는 방이 하나 있긴 한데. 그리하면 딱 좋겠군요. 안채 끝이라면 조용할 테고 이름도 마음에 듭니다. 허나 그 방은 사연이 있는 곳이라 한동안 아무 손님도 들이지 않아서 괜찮을지 모르겠네만. 사연이라뇨? 주인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별일은 아니네. 다만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이 간혹 있었지. 밤에 여인의 소리가 들린다거나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진다거나 하는 일 말일세. 혹 귀신이라도 나온단 말씀이십니까? 도윤은 헛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귀신이 있다면 어찌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산자보다야 훨씬 덜 성가실지도 모릅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도 한 손님이 녹송원에 묵었다가 여인의 웃음소리를 들었다며 반쯤 실성에 떠났네.
괜히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과거를 앞둔 선비가 그깟 귀신 이야기에 겁먹을 줄 아셨습니까? 저로선 그만한 방이 더 없는 듯하니 그리 정해 주십시오. 그때 도윤은 품 안에서 조용히 두 냥을 꺼내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조용한 방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 수고에 대한 성의입니다. 객주 주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엽전을 품 안에 넣은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 간절하니 마지못해 방을 주겠네. 다만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 책임이 아닌 것을 명심하게나. 녹성원의 문은 오래되어 뻑뻑했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서 바람이 일어 창호지를 툭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방은 여느 방과 똑같았지만 한 가지 방의 한쪽 벽에 큼지막한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머리를 높이 틀고 보랏빛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검은데 어디를 바라보는지 알 수 없는 곁눈질이었습니다. 입술은 붉고 표정은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이 미묘했죠. 기생의 초상화로구나. 처음 본 순간 도윤은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손짓과 눈짓, 한껏 꾸민 머리 모양과 분을 바른 얼굴, 한양에서도 보았던 명기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데 요상하게도 이 여인의 그림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았죠. 그는 자리 잡고 앉아 책을 폈지만 시선이 자꾸 그림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은 이미 깊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책상 위에 놓인 촛불은 숨을 죽인 듯 가느다란 불빛만을 남기고 바람결에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책을 펼쳐놓은 채 무심코 감긴 눈꺼풀을 거부하지 못하고 고요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디선가 은은하게 울리는 구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타고 스며드는 듯한 낮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여인의 목소리에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앞에 낯선 기척이 있었기에 몸이 저절로 경직되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 순간 그림 속에만 존재하던 여인이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가만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사내들이 불렀지만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월선이에요. 제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몇 사람 말고는 없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승으로 떠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림 속에 갇혀 이 억울함을 풀어줄 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듯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도윤은 눈을 떴는데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꿈이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여명이 오기 전 칠흑 같은 새벽이었고 방 안엔 여전히 촛불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던 그 눈빛이 지금은 분명히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밤을 설친 도윤은 날이 밝자마자 객주 주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초상화에 대해 알고 계신 걸 모두 말해 주십시오. 객주 주인 송태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차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역시 잠을 설쳤나 보구만. 이왕 이렇게 됐으니 다 말해주겠네. 그 그림 속 여인은 월선이라 하네. 이 고을에서 유명한 기생이었지. 도윤은 순간 어젯밤 자신의 이름을 월선이라 말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12살에 기방으로 들어갔지. 노래를 잘했고 춤이 유려했네. 학문도 익혀 한시도 짓고 그림도 잘 그렸지. 그리하여 17에 이미 고을에선 이름난 명기가 되었다네.
그렇게 재능이 많은 이가 어찌하여. 송태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이네. 고울 수령이었던 박문열이 그녀를 탐했고 감정이 깊어질수록 소유하려 들었지. 허나 월서는 그것을 사랑이라 여기지 않았던 모양이야.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건지도 모르지. 그러던 중 하루는 박수령의 부름을 거절했는데 그날 이후 이 일은 일사천리로 번지고야 말았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작이란 혐의를 뒤집어 씌웠네. 당시 이 고을 근처 해안에 외구의 밀무역이 많았거든. 박수령은 월선이 외지인을 접대하면서 첩보를 흘렸다는 조작된 증언까지 얻었고 결국 월선을 잡아들였다네. 그러고는 곤장 100대의 형벌을 내렸지. 하나 건장한 사내도 버티지 못하는 것을 어찌 가녀린 여인의 몸을 버티겠나? 결국 도중에 버티지 못하고 죽었네. 그렇다면 시신은 어찌 처리했습니까? 내다 버렸네. 죽은 여자의 몸은 부정하다 하여 바닷가 갯벌에 던져 놓았지. 그러면 저 그림은 어찌 된 것입니까? 누가 그린 겁니까? 월선의 죽음을 애도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고을 화공장현이었다네. 젊은 데다 천재라 불렸던 자. 지금 생각해보니 월선이 사랑하는 이가 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아무튼 그는 월선의 시신을 건전에 닦고 옷을 입혀 앉힌 뒤 앉아서 말도 없이 그림을 그렸다네. 그게 참말입니까? 참말이고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해괴한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지. 더욱이 그 광기 어린 시선과 붓질에 감히 나서지 못했다네. 그렇게 며칠 동안 쉬지도 않고 그림을 그린 그는 결국 완성한 그림을 내게 맡긴 채 호련히 사라졌다네. 그리고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지.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죠. 초상화 속에 월선의 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군요. 조심스레 내뱉은 그의 말에 송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워낙 잘 그린 초상화라 불길했지만 집안에 걸어두었는데 그 방에서 지낸 이들이 밤마다 누군가 지나가는 걸 봤다고 하고 어떤 손님은 아예 그림 속 여인이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것만 같다라고 말했지. 그래서 그림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매번 무슨 일이 생겼다네. 하인이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 다리를 다치거나 방 안에 등잔이 저절로 넘어져 불이 날 뻔한 일도 있었지. 그래서 그냥 냅두고 방을 아예 막아버린 것이었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녹송원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상을 닦은 뒤 방 한복판에 작은 나무상을 펼친 뒤 흰 쌀밥 한 그릇과 말린 대추 몇 알, 청주 한 잔을 올렸죠. 제사라기엔 턱없이 간소한 차림이었으나 그는 정성을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월선이여, 나는 당신의 삶을 구원하지도 죽음을 위로하지도 못했소. 다만 짧은 인연이나마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니 지금부터 내가 행하는 일을 너그러이 여겨주시오. 그는 2번 절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림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날렸고 천으로 감싸는 그의 손끝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그는 그림을 단단히 감싼 뒤 다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오. 며칠 뒤 도윤은 진주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기와가 하늘을 향해 뻗은 큰 집. 문 앞에 선 도윤은 조용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늙은 머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송도윤이라 하오. 박치현 날이께 드릴 선물이 있어 찾아왔소. 곧 문이 열리고 머슴이 도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았고 곧 술이 담긴 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냐? 도윤은 인사를 건넨 뒤 품 안에서 비단보에 쌓인 그림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비단을 풀자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박지연의 눈이 커지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얼굴 박지연의 눈엔 기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시기 전까지 종종 그녀의 이름을 읊조리셨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렸다고 하셨네. 난 그게 이 그림의 여인 월선이라는 것을 아네. 물론 자네도 알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겠지. 그는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팔게? 이 그림은 얼마인가? 명인의 그림이니 은자 20냥은 좋게 받아야 할 듯합니다. 박지연은 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와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소리와 함께 은화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여기 있네. 오늘부터 이 그림은 내가 맡겠네. 그날 저녁 박지연은 그림을 안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고을을 호령하던 강인한 인물이었건만 이제는 그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랜 세월 치매를 앓은 끝에 앙상하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열은 말없이 등을 돌린 채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지연이 부르자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월선아,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왔느냐? 방문열은 아들의 손에 들린 그림을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월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박지연은 한숨을 내쉬고는 방의 벽면에 못을 박고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두고 미처 버리지 못하셨던 여인의 그림입니다. 제가 구해왔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지연은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건날 밤 박문열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온 거냐? 넌 하나도 늙지 않았구나. 정말 예전과 똑같아. 그는 식음도 전폐하며 밤낮 없이 그림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치매 증세 때문이라 여기며 그다지 대수롭게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세는 심해졌고 심지어는 물조차 거부하고 하루 종일 그림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못한 박지연이 어느 날 그림을 치우려 들었습니다. 그 순간 평소엔 말없이 누워만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도무지 믿기지 않을 힘으로 아들의 목을 움켜쥐고는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감히 아비의 여자를 데려가려 해?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거칠었지만 절절했습니다. 그 모습에 박지연은 기겁하여 손을 거두었고 결국 그림은 그대로 방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 그림 앞에 앉아 말을 걸고 웃고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밥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그는 결국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수령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치매에 걸려 세상에서 잊힌 지 오래였기에 아들을 제외하곤 문상객도 없었습니다. 박지연은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 때문에 마루 끝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홀로 비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림을 바라보았죠. 그림 속 여인은 여전히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만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기묘한 만족감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사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인연. 기어코 네가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는구나. 그는 이를 악물고 천으로 그림을 덮은 채 떼어내려 했지만 그림은 벽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못은 뽑혔고 액자는 흔들렸지만 그림은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벽과 한 몸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재수없는 그림 당장 태워 없애버려야겠다. 그날 밤 박지연은 마당으로 가서 횃불을 만들어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횃불을 들고 그림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림 아래쪽이 서서히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불길은 순식간에 위로 번졌고 벽을 넘어 천장으로 그리고 불통이 튀면서 마루미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박지연이 횃불을 내던지려 했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불꽃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그를 향해 덮쳤고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명을 들은 아내 역시 문을 열다 불길에 휘말렸고 아이들은 연기를 들이마셔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은 새벽이 되기도 전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불은 유독 박지연의 집만 집어삼켰고 그의 가족만 화마에 피해를 입었을 뿐 하인들은 이상하리 많지 멀쩡했습니다. 한편 그림값으로 은자 20냥을 받은 도연은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절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억울하게 죽은 월선의 천도제를 지내주었고 남은 돈은 모두 시주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